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6일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매년 수능 난이도를 두고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평가가 이어지는데 올해 수능은 5개월 전에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발표가 되면서 난이도와 변별력에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올해 수능 분석과 내년 대입에 신경 써야 할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입시 전문가 김윤수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수능 킬러 문항 배제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근데 먼저 킬러 문항에 대한 해석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고난도 문제, 즉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에 대해서 킬러 문항이라고 정의하고 네. 교육부 당국에서는 교육 과정에 충실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킬러 문항이 아니다. 즉 재학생들 아니면 수험생들은 정답률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교육부 당국에서는 정답률보다 교육 과정의 유사성 아니면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문항을 갖다가 킬러 문항이라고 정의하다 보니까 그 두 개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 이번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이 출제되었다 안 되었다 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먼저 정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킬러 문항이 사실 국어 영역에서는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지난해 수능과 올해 수능을 언어와 매체를 비교하면은 지난해 수능에서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은 15%였습니다. 정답률이. 네. 근데 올해는 28%로 13% 올라갔으니까 난이도는 괜찮았다, 네. 쉬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문제는 어려웠던 문제는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네. 즉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5문항까지는 전년도보다 좀 쉬웠지만은 그 이후로는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말하는 중킬러 문항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실제 전년도 수능에서 정답률 순위로 봤을 때, 즉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 9위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언어와 매체 지난해는 정답률이 58%였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37%로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낮네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일단은 킬러 문항은 없어지지만은 중킬러 문항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답률이 많이 틀렸던 문항 순으로 봤을 때 15위까지 봤을 때 거의 정답률이 35에서 4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이 문항은 화법과 작문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게 보면은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난해 수능에서는 그냥 한 문항 정도가 조금 많이 어려웠고 네. 그 다음 문항은 전반적으로 난이도 괜찮았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전부 다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운 수능이었다라고 국에서는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수학 미적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킬러 문항이 출제되었다라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전년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항은 공통문항 22번이었습니다. 네. 그 문항은 정답률이 5.6%, 즉 반올림하면 6%가 정답률이었는데 올해는 실제 22번 문항의 정답률이 1.6%. 1.6%요? 네. 그러니까 2%가 채 안 되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난해 학생들이 또 많이 틀렸던 문항은 정답률이 6%였습니다. 근데 네. 올해는 실제 미적분 30분 문항은 정답률이 3%밖에 안 됩니다. 네. 또 그리고 전년 수능에서 세 번째로 어려웠던 문항은 정답률이 13%였는데 올해는 5%밖에 안 된다고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지난해는 정답률이 단단히 있던 문항이 2문항이었는데 올해는 3문항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킬러 문항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교육부 당국에서는 그 문항도 교육 과정에 충실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학생들과 교육부 당국에서 킬러 문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영어도 지난해 수능보다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던 문항들, 즉 15순위까지 비교하면은 네. 전년해보다 그냥 정답률이 보통 한 3에서 6%다 떨어졌습니다. 그 영어가 어렵게 나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전략 도구 과목인데 그렇죠.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습니까? 90점 이상이면 1등급.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맞출 때 영어를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영어가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4 내지 8%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영어에서 체제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다 보니까 영어에서 체제를 충족 못 시키다 보니까 체제 충족시킨 학생이 좀 많이 줄어서 지난 토요일 부산대학교 논술 시험장에 결술이 높았던 원인입니다. 네, 흔히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점수 올리기 전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답 번호 개수 맞추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에서는 이 전략이 안 통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실제 수능 치르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너튜브에 보면 어떠냐면은 막 수학 찍기 특강 네. 그렇게 해서 실제 수능 당일날까지 조회수가 14만 회 네. 그런 똑같은 채널이 여러 개 있어서 보면은 실제 모든 수험생들이 한 번쯤 다 보고 가지 않았나 싶은데 네. 실제 여태까지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문항이 문이과생이 공통으로 치르는 문항이 15개 문항입니다. 객관식이. 네. 그런데 그 객관식 보기가 일반적으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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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균등하게 나오는데 그냥 학생들이 찍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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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4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수능에서는 어떠냐면은 1번 정답이 5개, 5번이 1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답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나오다 보니까 실제 틀린 문항의 정답률이 37.4%까지 나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네. 그게 5번 문항이었죠. 네. 본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14개 문항을 풀고 그런데 5번 문항에 1개밖에 없었다. 선지가. 그럼 네. 나머지 4개를 전부 5번으로 다 갔는데 네. 이번에 다 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학 점수 등급컷이 보다 조금 더 하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찍기 방지를 너무 잘했다. 교육부에서.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수능 점수 분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아니면 탐구 영역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적절하게 잘 배치된 건 사실입니다. 네. 킬러 문항의 출제 유분을 떠나서 사실은 그냥 킬러 문항이 없어짐으로써 변별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걱정만 해드는데 사실 수능이라는 과목이 60점 이상이면 만점 아니면 합격을 하는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네. 그냥 국어 45문항, 수학 30문항, 탐구 40문항을 가지고서 모든 학생 즉 50여만 명의 수험생을 서열화시키게 됩니다. 수능 시의 목적은 서열화입니다. 그렇죠. 등급 같은 경우는 9등급 서열화 아니면 수능 점수 원점수는 100점 가지고 서열화를 시키는 건데 이 서열화가 사실 놨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과연 킬러 문항을 없고 변별력 확보를 할 수 있었는가 네. 라는 문항이었는데 실제 이번 수능은 적절한 변별력을 갖춘 문항을 등장하였기 때문에 네. 변별력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이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점자가 한 명도 아직까지는 조사된 것도 없고 네. 근데 실제 2001학년도 같은 수능에서는 네. 만점자가 66명이 나왔습니다. 네. 만점자가 66명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만점 받고도 서울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물수능이었군요. 네. 그러면 아니 만점을 받았는데 왜 서울대를 떨어지지? 라는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탐구 영역에서 표준 점수가 너무 크게 났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주어지는 표준 점수라는 거는 그 과목의 평균에서 얼만큼 잘했니, 얼만큼 못했니. 네. 즉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평균인 학생을 표준 점수 100점을 주고 네. 평균에서 예를 들어서 10점 올라가면 표준 점수 110점이라 생각하면 되고 네네. 평균보다 10점 못했다면 표준 점수도 90점을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탐구 영역은 17개 과목을 칩니다. 사회탐구 9개, 과학탐구 8개, 17개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네. 2과목을 선택한 시험을 치르는데 네. 실제 모든 17개 과목 난이도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없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번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만점 받으면 표점이 네. 82점이 나오고 사회탐구 일부 과목은 만점 받아도 65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두 과목의 점 차이가 17점 났다 그죠? 네. 그러면 과학탐구에서 표준 점수 가장 높았던 두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표점이 162가 났습니다. 표점이 가장 낮았던 두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130점이었습니다. 네. 두 개 차이가 32점 난다 그죠? 그럼 32점인 같으면 어떠냐면은 수학 점수로 말하면은 약 4점짜리
9개 정도를 네. 더 맞춰야 되죠. 그럼 수학 만점 받던 학생이 한 64점 정도 받았다면 이번 수능에서 한 4등급 정도인 학생입니다. 네. 만일 수학 4등급인 학생이 탐구 영역에서 제일 쉬운 두 과목을 선택한 학생, 즉 수학을 만점 받고 수능에서 제일 탐구 과목 2개 쉬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과 수학을 4등급 받고 과학 탐구에서 표점 가장 높은 두 과목을 선택한 학생을 똑같이 서울대 지원했을 때 과학 탐구 표점 높은 학생이 합격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변별력은 확보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역대급으로 과목 간 점수 차가 크게 났다. 그러니까 과목 간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 네. 라는 점이 올해는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대 및 주요 대학의 논술 일정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레이스가 시작이 되죠. 바로 정시 모집이 남아 있는데요.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제 올해 수능에서 가장 큰 변수는 N수생의 대거 유입이었습니다. 네. 35% 학생들이 응시를 하다 보니까 네. 그 N수생들 중에서도 또 거의 한 반 정도는 또 반수생입니다. 네.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반수생이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수생들은 어떻습니까? 네. 다니고 있는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고 그렇죠. 다시 수능 응시하는 학생들이다, 그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소위 생각하는 반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은 스카이라든지 아니면 자인계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의대치대 한의대를 가려고 네, 지원하는 상위권 학생들. 대학은. 네. 그런데 이 반수생, N수생들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실제 재학생들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네. 첫째 손해보는 거는 벌써 등급에서 손해를 봤다,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 모집에서 자기가 체제를 못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치에서도 또 탈락될 것이고 수시에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정시로 가야 되는데 정시는 또 반수생이나 N수생들이 또 차지하고 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은 굉장히 힘든 정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네. 실제 올해 정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하기로는 최상위권은 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중상위권 아니면 하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쉬워지는 수능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반수생이나 N수생들은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이 일단 높습니다. 그렇죠. 그럼 반수생들 특히 더 높다, 그죠? 네. 의대치대 한의대가 목표니까. 네. 그럼 그 학생들은 실제 수능은 응시했지만은 정시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을 겁니다. 최상위 물론 의대치대 한의로는 연결되겠지만은 그 중에서 자기가 목표를 이룬 학생은 지원할 것이고 네. 그러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보다 낮은 대학을 다시 지원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은 막 중위권 아니면 하위권 아니면 중하위권 정도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나. 학생 수 준만큼 쉬운 정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입시기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정시는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만 그 힘든 거는 최상위권 학생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 막 그냥 상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쉬운 정시 모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적이 나오기 전이라도 자기가 가채점 된 결과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성적의 강약을 미리 확인하여 그 대학의 모집 요강과 내 성적 강약이 어떻는지 비교하여 미리 전략을 짜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최상위권에게는 힘들겠지만 이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정시 모집이 네.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예.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 수능 문제에 대한 평가를 보고 아마 가장 긴장하고 계실 분들은 고1 또 고2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불수능, 물수능으로 이 반복되어 오던 패턴이 올해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수능은 좀 어떻게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실 수능 난이도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물론 올해 교육부에서도 문제를 갖다가 수능 미적분을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적당한 난이도를 냈는데 출제자가 보는 관점과 수험생들이 보는 관점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갔는데 실제 올해 지금 내년에 시험 치르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준비할 것이 어찌 보면 내신도 관리해야 되고 네. 아니면 수능도 준비해야 되니까 할 게 많았지만 교육부 정책에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할 일만 정확하게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고3으로 올라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번 겨울 방학 때
다른 거는 부탁 안 하고 싶지만 반드시 네. 탐구 과목은 반드시 끝내놔라. 실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끝났다라는 기분이 안 듭니다. 네. 하지만 탐구 영역은 어떻습니까? 막 지가 한 바퀴 돌리다 두 바퀴 돌리면 어떻습니까? 나 한 번 다 했어. 그렇죠. 라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내년 3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첫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 학생들이. 네. 그때 탐구 영역은 과목별로 만점 또는 한두 개 정도 틀릴 정도로 완벽하게 공부를 해놨다면 실제 3월 달 이후 공부하기 너무 편해집니다. 네. 탐구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에 시간 투자할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이번에 지난 9월 달 이번 수능을 보고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킬러 문항이 없어지는데 왜 수학을 포기해? 그렇죠. 중킬러 문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더 못 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전년 수능 같은 경우는 한 3문제 정도만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3문제 정도만 버리고 나머지 27문제 아니면 좀 더 낮춰서 5문제 정도 버리고 25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정답률이 그냥 낮은 문항도 그냥 15분의 문항도 정답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반 이상의 학생이 반도 못 푼다 소리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중킬러 문항의 등장이 오히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등급이나 성적 받기 편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과목의 유불리를 떠나서 학생들은 어찌됐든 간에 수능 칠 때까지 자신의 영역이 자신을 선택한 영역에 대한 공부를 최선을 다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월 전까지 탐구 과목을 끝내놓고 국영수에 집중하는 것을 또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내년 입시에 반영되는 특이점이나 알아두면 좋을 사항이 있다면요? 실제 학교 폭력이 시험에 수시나 정시에 반영된다. 네. 이런 점들이 크게 바뀐 거고 사실은 올 수능과 내년 수능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네. 바뀐 건 없고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자신이 준비가 된 학생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입시 제도에 흔들리는 학생들은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자신의 내공이 튼튼한 학생은 오히려 바뀐 입시를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른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모두 자신이 내공이 탄탄하게 수 있도록 이번 겨울 방학을 잘 보내서 내년 입시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말씀하신 것처럼 수험생들이 내공 쌓는 것에 집중하는 한 해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2024학년도 대입 수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또 입시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심정, 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제 저는 학생들보다 학부형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네.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못한다 말은 너무 잘하지만은 잘한다 말은 너무 인식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성적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국어를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을 3등급 받았다면 제일 먼저 이야기가 네 수학 왜 이래 못해? 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을 좀 바꾸십시오. 야, 네 국어 1등급 받았네? 영어도 1등급 받아 역수를 잘했네? 근데 왜 수학이 3등급이야? 수학 조금 더 잘하자. 분명히 똑같은 말인데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남은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올해 수능을 치른 학생들한테 수고했다, 잘했다 라는 격려가 우리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올해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살아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수험생들이 대입의 마지막 관문까지 무사히 통과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능 날엔 나라가 멈춘다. 한 외신이 한국을 소개하며 쓴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관심 속에 시험을 치른 전국 모든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또 내가 읽은 만큼의 수학물을 꼭 거둘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